여러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 식탁에 무엇을 올려놓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대구에 사시는 김복순 할머니, 올해 72살이십니다. 퇴직 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40년을 일하셨고, 지금은 혼자 사시면서 손주 둘을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낙이라고 하십니다. 3년 전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갑자기 왼팔이 저리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뇌경색으로 끝났지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드시는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침에 주로 뭘 드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소시지 하나에 밥 한 그릇, 짜지 않게 된장찌개 조금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몸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망가졌다고,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내과학회가 65세 이상 노인일 847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만성질환 발병 전 평균 12.3년 동안 식습관 위험 인자가 이미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2년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밥상에 올리던 그 음식들이 12년에 걸쳐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5가지, 그것이 왜 위험한지, 어떤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근거 있는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5가지는 임의로 고른 것이 아닙니다. 3가지 기준으로 선별했습니다. 첫째, 70세 이상 몸에 특별히 더 해롭다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것. 둘째,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혹은 매우 자주 드시는 것. 셋째, 대체 방법이 충분히 있어서 끊거나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이 기준으로 고른 5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5번째 순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는 과도한 고나트륨 발효식품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김치나 된장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발효식품 안에 있는 유익한 균, 비타민 K, 그리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끊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염분의 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먹어온 김치, 간장, 젓갈, 장아찌 이런 것들은 맛은 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mg인데 한국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1일 나트륨 섭취량은 그 2배가 넘는 300mg에 달한다고 대한영양학회 2023년 조사에서 발표했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 즉 콩팥이 이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줄어듭니다. 분당 여과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70세 이상에서는 흔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혈관 안에 머무르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아진 혈압은 다시 신장을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현덕 선생님 68세 퇴직 전까지 공무원을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 혼자서 식사를 준비해 오셨는데 식사마다 김치를 아주 듬뿍 드셨다고 합니다. 손맛 기억 때문에
밥맛이 없을 때 김치만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작년에 혈압이 갑자기 180까지 오르고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기준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이 짜게 드세요? 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김치는 하루 50g 이하, 젓갈이나 간장은 1티스푼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의 간을 약하게 하는 습관, 밥에 물을 살짝 넣어 나트륨이 희석되도록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혀는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2주만 줄여도 짠 음식이 오히려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네 번째 순위입니다. 네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흰 빵, 흰 쌀밥을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 그리고 시판 요구르트, 두유, 과자, 식혜, 에너지바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에도 설탕이 숨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70세 이후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원래 인슐린이 빠르게 나와서 혈당을 내려줘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 반응이 느려집니다. 혈당이 오르고 천천히 내려오다 다시 오르고를 반복하면서 혈관 내벽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집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당뇨 유병률은 28.7%입니다. 3명 중 1명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없더라도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상태, 즉 전당뇨 상태에 있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934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혈당 변동성이 큰 그룹은 안정적인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1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를 두뇌의 당뇨, 즉 사명당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뇌 신경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기억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박남수 어르신 75살이십니다. 젊을 때부터 고된 일을 하셨고 밥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은퇴 후에는 움직임은 줄었지만 식사량은 줄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간식으로 식혜와 쌀과자를 즐기셨고 오후에 달달한 것이 당기면 설탕 넣은 커피 믹스를 자주 드셨습니다. 2년 전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7.2로 당뇨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의 며느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단 걸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못 드시게 하면 스트레스가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과 종류를 바꾸어 보세요. 달콤한 것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산책 전에 그리고 과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바꿔 나가세요. 지금까지 5번째와 4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짠 발효식품은 끊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는 것,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은 종류와 타이밍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3번째 순위입니다. 3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런천미트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번거로운 아침에 이것들을 자주 드십니다. 간편하고 익숙하고 냄새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순위 안에서 세 번째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5가지 중에서 단독으로 가장 오래, 가장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진 항목입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22개국 전문가 22명의 연구를 검토한 끝에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군은 흡연,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인간에게 충분히 증명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몸 안에서 단백질과 반응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가공육에는 포화지방도 많고 나트륨도 매우 높습니다. 소시지 2개면 나트륨이 600에서 800mg 가까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루 권고량의 30에서 40%를 아침 한 끼에 다 쓰는 셈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오명자 어르신 71살, 자녀들이 모두 서울로 나가고 혼자 사신 지 8년이 됐습니다. 아침에 뭔가 먹어야 하는데 혼자 차리는 게 귀찮아서 냉동실에 넣어둔 소시지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흰 쌀밥 한 공기, 작년에 담근 깍두기 몇 조각,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됐고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꼭 돌아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가공육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햄이나 좋은 소시지는 괜찮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격이나 브랜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시지와 햄이라는 제조 방식 자체에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고 고기를 훈제하고 염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달걀이 있습니다. 두부가 있습니다. 생선도 있습니다. 혼자 드시는 아침이라면 달걀 하나를 삶거나 두부 한 모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작은 접시에 담는 것이 소시지보다 준비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아직 안 바뀐 것 뿐입니다. 이제 2번째 순위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항목입니다. 2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저도 압니다. 술이 단순히 음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친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자녀들과의 저녁에서,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소주 한 잔은 관계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70 넘어서 그것마저 없애면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간과 알코올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불평 없이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수백 가지 화학 반응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 세포의 수가 줄고 간으로 흐르는 혈류량도 줄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 안에 알코올이 머무는 시간이 젊을 때보다 훨씬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이 314명을 6년간 관찰한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음주를 한 그룹은 비음주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세 이후 음주는 소량이라도 뇌 회백질의 부피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신경 독소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의학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직접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뇌는 이 손상을 회복하는 속도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낙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70대 이후 낙상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이후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알코올은 균형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주 반 병만 마셔도 발걸음이 흔들리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물 한 잔을 마시러 일어나다가 그 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재호 어르신 73살 사업하다 은퇴하시고 지금은 바둑 모임에서 친구들과 주 2회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소주 두세 잔 정도는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어느 날 밤 소주를 마시고 돌아와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골반에 금이 갔고 6주를 입원하셨습니다. 그 후로 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코올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혼자 계실 때는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드시는 날에는 물을 충분히 함께 드시고 그날 밤 화장실을 갈 때 반드시 불을 먼저 켜시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어르신의 남은 날을 지키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번째부터 2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고나트륨 발효식품 끊지 말고 양을 줄이세요. 4번째,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종류와 타이밍을 바꾸세요. 3번째, 가공육, 소시지와 햄을 달걀과 두부로 바꾸세요. 2번째, 알코올, 특히 혼자 계실 때와 야간에는 피하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 즉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상과 다른 항목이 하나 있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튀긴 음식과 마가린류입니다. 왜 이것이 1위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소시지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지방 분자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수소와 반응시켜 딱딱하게 굳힌 것인데 이것이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름을 사용해서 높은 온도에서 오래 튀긴 음식, 예를 들어 치킨, 도넛, 감자튀김, 시판전, 냉동튀김 음식들에도 이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위험할까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손상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낮춥니다. 이것이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2만여 명을 14년 이상 추적 조사한 결과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상위 20%인 그룹은 하위 20%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굳어지면서 혈관이 막힙니다. 70세 이후 혈관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상태입니다. 탄력이 줄어있고 염증에 더 취약합니다. 젊을 때는 나쁜 지방을 먹어도 혈관이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70이 넘으면 그 회복력이 다릅니다. 둘째, 트랜스 지방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하면 알츠하이머나 뇌졸중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뇌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한데
전체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그리고 뇌 신경세포막의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지방이 들어오면 신경세포가 잘 작동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673명을 4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높은 그룹에서 기억력 검사 점수 저하 속도가 1.7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뇌도 함께 늙는다는 것, 그리고 그 속도에 우리가 먹는 것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은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퍼뜨립니다. 현대의학은 만성 저강도 염증을 노화 질환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관절이 아픈 것, 눈이 침침해지는 것, 피부가 탄력을 잃는 것,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체내 만성 염증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이 염증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윤명희 어르신 74살이십니다. 결혼한 딸 집 근처에 사시고 주말마다 손주들이 오면 치킨을 시켜서 함께 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380, 총 콜레스테롤이 268로 나왔고 무릎 관절염이 갑자기 심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관절염과 지방이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만드는 염증이 관절 주변 조직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뼈만 닳는 것이 아니라 관절 전체의 염증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치킨을 그냥 못 먹게 해달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주 4회에서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여보시겠냐고요. 자주 먹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희소성이 감사함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식품을 사실 때 성분표에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쓰여 있어도 주의하십시오. 법적으로 0.5g 미만이면 0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성분 중에 부분 경화유,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시고 가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는 것을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트랜스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튀김 음식, 시판전, 팝콘, 일부 비스킷이나 쿠키류,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5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피하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고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현미와 잡곡밥, 두부, 달걀, 생선, 제철 채소, 콩류, 그리고 소량의 발효식품, 이것들이 70세 이후 몸을 지탱하는 진짜 식재료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달걀은 삶으면 됩니다. 두부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됩니다. 생선은 에어프라이어에 5분이면 됩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신정희 어르신 76살이십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시면서 밥을 차리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단 3가지 기본 식재료를 제안했습니다. 달걀, 두부, 냉동 고등어.
이 세 가지만 냉장고에 항상 두면 아침에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고요.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삶고 두부 한 조각 데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다고요. 소시지 살 돈으로 달걀을 사면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식사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아침에 좋은 것을 먹으면 오전 중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오전에 기분이 안 가라앉습니다. 기분이 괜찮으면 낮에 조금이라도 걷고 싶어집니다. 걷고 나면 저녁에 잠이 잘 옵니다. 잠이 잘 오면 다음날 아침에 좋은 것을 먹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의 출발점이 아침 식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북 경주에 사시는 황병만 어르신 79살이십니다. 평생 논농사를 지으시고 지금은 텃밭을 가꾸십니다. 드시는 채소의 반 이상이 본인이 직접 키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사한테 갔더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다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셨다고요. 어르신께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텃밭 것은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뭔 비결이 따로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나쁜 것이 가까이 있으면 나쁜 것을 먹게 됩니다. 환경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몸을 만들고 몸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음식이 왜 특별히 70세 이후에 더 문제가 되는지 그 공통된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회복력의 차이입니다. 20대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처리합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가 되면 조금씩 흔적이 남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그 흔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쌓인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흔적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 것이 70세 이후에 임계점을 넘는 것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분열을 통해 스스로를 갱신합니다. 손상된 세포 대신 새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헤이플릭 한계라고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많은 세포들이 이 한계에 가까워집니다. 새 세포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손상된 세포가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스지방, 설탕, 알코올,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100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70세 이후에는 50이나 60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력되는 해로운 것들의 양은 줄지 않으니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세 이후 식습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바꾸려고 마음먹었다가 포기하십니다. 가장 흔한 이유가 3가지입니다. 하나,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셋, 새로운 음식이 맛 없으면 지속하기 힘듭니다. 이 3가지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장벽,
한꺼번에 바꾸지 않는 것이 비결입니다. 저는 식습관을 바꿀 때 3대 1 법칙을 권합니다. 3주 동안 한 가지만 바꾸는 것입니다. 3주가 지나면 다음 한 가지를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17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3주의 목표는 아침 소시지를 달걀로 바꾸는 것입니다. 딱 그것만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3주 후에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 다음 3주의 목표를 정합니다. 두 번째 장벽,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면 장을 보기도 귀찮고 요리하기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음식이나 냉동식품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다면 장을 볼 때 달걀 한 판, 두부 2모, 그리고 냉동 생선 몇 토막을 사두십시오. 이것이 냉장고에 있으면 소시지보다 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걀은 전자레인지에 그릇에 깨서 넣고 2분이면 됩니다. 두부는 한 조각 잘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됩니다. 소시지를 굽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냉장고에 무엇을 채워두느냐가 결국 내가 무엇을 먹느냐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장벽, 새로운 음식이 맛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음식이 진짜 맛있어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짜게 먹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덜 짠 음식이 맛없다고 느낍니다. 기름진 것이 익숙한 사람은 담백한 음식이 싱겁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혀가 재설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먹으면 혀의 미각 수용체가 그 맛에 적응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맛없다고 느꼈던 음식이 맛있어지고 예전에 맛있다고 느꼈던 음식이 오히려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바뀝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듭니다. 그 2주만 지나면 훨씬 쉬워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황정숙 어르신 72살이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을 시작하셨는데 첫 2주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싱거운 음식이 아무 맛이 없는 것 같고 단 것이 그리웠다고요. 하지만 3주째가 되자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식후에 달달한 것이 당기는 빈도가 줄어들고 전에 좋아하던 달콤한 요구르트가 너무 달아서 한 번에 다 못 드시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요.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혀가 정말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혀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이번에는 70세 이후 식습관과 마음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을 때 의무감을 느끼십니다. 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그 압박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높이고 면역력을 낮춥니다.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관리한다는 생각보다 나를 아낀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소시지 대신 달걀을 먹는 것은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는 행위입니다. 술을 줄이는 것은 내일 아침에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은 내 신장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기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문옥순 어르신 78살이십니다. 당신이 건강을 잘 챙기는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 얼굴 더 오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신경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손주를 위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한 동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과 더 오래 함께 있기 위해, 더 건강한 몸으로 함께 식사하기 위해 그 마음이 식탁 위의 선택을 바꿉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5가지 음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 알코올, 가공육,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고나트륨 발효식품, 과다 섭취.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오래된 습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조금씩 먹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쁜지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습관이 오래된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습관이 새로운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도 75세도 80세도 시작하기에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탁 위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들고 10년 후에 내 생활을 결정합니다. 그 선택권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위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과 마가린류, 혈관, 뇌, 전신 염증 3가지 경로로 가장 다각적인 피해를 줍니다. 2위는 알코올, 간대사 능력 저하, 인지 기능 손상, 낙상 위험이라는 3가지 복합 위험이 있습니다. 3위는 가공육, 발암 물질로 공식 분류된 성분과 고나트륨의 복합 문제. 4위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혈당 불안정으로 인한 혈관 손상과 인지기능 저하. 5위는 고나트륨 발효식품 과다 섭취, 신장기능 저하와 고혈압의 악순환. 이 순위는 어느 하나가 나쁘고 어느 하나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5가지 모두 줄여야 합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1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습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에는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된 행동을 자동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음식을 같은 방식으로 먹어온 것은 뇌에 깊이 각인된 회로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단순히 알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냉장고에 소시지 대신 달걀을 채워두면 아침에 손이 달걀로 갑니다. 식탁에 소금통을 치워두면 음식에 소금을 덜 넣습니다. 술을 집에 두지 않으면 혼자 마시는 일이 줄어듭니다. 의지를 강하게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이술래 어르신 77살이십니다. 식습관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당장 전부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단 한 가지만 바꾼다면 뭘 바꾸시겠어요?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소시지를 달걀로 바꿔볼게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은 달걀 아침은 이제 당연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짠 국을 덜 드시게 됐다고,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사회적 압력의 문제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밥상과 술상은 관계의 공간입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혼자 안 먹겠다고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이 압력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조절한다고 말했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받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맛의 기억 문제입니다. 우리는 맛을 단순히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냄새, 온도, 소리,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던 기억들이 함께 작동합니다. 소시지 냄새가 나면 어린 시절 명절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짜게 먹어야 밥이 넘어간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맛의 기억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대체됩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일관되게 다른 음식을 먹으면 혀가 적응합니다. 예전에 맛있다고 느꼈던 짠 음식이 오히려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생리적 변화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동철 어르신 76살, 오래전부터 저혈압 때문에 짜게 드셔왔다고 하셨습니다. 짜지 않으면 어지럽다고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나트륨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모든 분께 맞는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 기준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시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바꾸는 것은 즐거움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랫동안, 더 선명하게, 더 스스로 걷는 몸으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드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기 사랑입니다. 어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소시지가 있다면 오늘 저녁 장을 볼 때 달걀을 사서 그 자리를 채워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식탁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약상자가 되길 바랍니다. 치킨 대신 구운 생선이, 소시지 대신 달걀이, 짠찌개 대신 맑은 국이 여러분의 내일을 달리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한 분께 알려주십시오. 나이 드신 부모님, 혼자 사시는 이웃, 식습관이 걱정되는 형제분께요.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